네, 요즘 저희 학생들이 논문을 쓸 때 인공지능을 사용을 해서 논문을 쓰기도 합니다. 교수님만 F 주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그렇진 않은데 이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연예인을 또 만나고 네, 아, 네. 유명하신 분인데. 네. 아, 요즘도 너무. 무슨 얘기하고 계셨어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 인공지능. 네, 네.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인공지능 학과 이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인공지능이 많아졌어요. 아, 일단 인공지능이 뭐예요? 컴퓨터가 사람이 지능을 대신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해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 대세인 인공지능이 이제 챗GPT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챗GPT가 뭐예요? 들어는 봤는데 그렇게 뛰어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 유명한 애구나. 생성형 AI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음. 뭘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준다든가 오. 시를 쓴다든가 그러면 대세는 대세인가 봐요. 이게. 네, 그렇죠. 대세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이제 인공지능을 직접 개발하는 회사도 그렇지만 그 인공지능을 이제 작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컴퓨터 서버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분기 엄청 잡아먹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혹시 엔비디아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엔비디아. 네, 거기서 이제 인공지능을 돌리기 위한 그런 이제 고성능 컴퓨터 서버를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서버 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DGX A100 들어가는 그런 컴퓨터 서버인데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바로는 연간 2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이 자동차가 10대 사용해야 되는 그 전기량을 컴퓨터 서버 한 대가 사용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어떤 그 환경운동 단체 관계자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메일 있잖아요. 이걸 보관하기 위해서 그 포탈이 보유하고 있는 슈퍼컴퓨터 전기가 엄청 들어간대요. 네, 맞습니다. 그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뭐 하냐? 안 보는 이메일 다 지우라고. 안 쓰는 이메일을 지우는 것도 맞습니다. 전기 절약인 네,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키워드를 두 가지로 봐요. 일단 산업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력 발전, 화력 발전, 뭐 풍력 발전, 원자력 발전 등이 있는데 원자력 발전에 우리가 포커스를 둔 거예요. 70년대 우리가 이제 고리 1호기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네. 원자력을 투자를 했는데 북한에 비해서 우리가 자원이 또 부족하잖아요. 자원이 없을 때 기술 집약적인 어떤 제품을 생산하자 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반도체가 맞죠.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반도체라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반도체 공장의 하나의 생산 라인 자체가 이게 1년 동안 가동을 하려면 인구가 140만 정도 되는 그런 그 광주나 대전 이 정도 되는 도시가 1년에 쓰는 전기 사용량과 거의 맞먹는 정도로 전력이 반도체가? 네, 많이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 반도체와 같이 4차 산업을 발전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점점 디지털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디지털 사회로 바뀜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전기가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 공급 안정성이라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 관련해서 따져봐야 될 문제가 바로 이 공급 안정성 문제입니다. 쉽지 않잖아요. 쉽지는 않죠. 그래서 2021년도에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칭화 대학교가 연구진을 공동으로 구성을 해서 42개 나라의 그 전력 공급 안정성을 분석을 해서 네이처지에 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 연구진이 42개의 그 나라의 전력 수요를 모두 다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그런 재생에너지로 공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전력 공급 안정성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이 수준이 72.2%로 최하위였어요. 그래요? 네, 다른 나라도 이렇게 보면 러시아가 이제 가장 그 안정성이 높았어요. 거기는 한 90.9% 정도 나왔어요. 전기라고 한다는 것은 365일 동안 계속해서 24시간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9.1% 그 기간을 따져보니까 한 36일 정도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라 하더라도 36일 정도는 그러니까 전기가 공급이 안 되는 그런 기간이니까 70%면 한 10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작년 여름에 그때 서울에 비 많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아파트 단지에 그 기계실이 침수가 됐어요. 아이고. 모든 아파트 단지가 정전이 됐어요. 정전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당연히 불은 다 꺼지고요. 수돗물이 안 나와요. 맞다. 펌프가 중단되니까. 그렇죠. 못 땡기니까. 그렇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 물을 어디서 구했냐. 네. 물론 상수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5세기 경복궁에 있었어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이 수원이 밑에 있다. 그럼 못 끌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그러면 윗동네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기 펌프가 없이 어떻게 살았냐? 북청 물장수. 그렇죠. 예전에 정말 전기가 끊겨버리면은 이 구석기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사회가 그리고 경제 활동 자체가 전기에 다 이렇게 기반을 두고 있다 보니까 전기가 끊기게 되면 우리 그 금융 거래 하잖아요. 전산 시스템으로 다 하잖아요. 맞아. 그죠? 그러면은 이 전산 시스템이 전기가 공급이 안 이거 되니까 먹통되는 거예요. 먹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전력이 끊긴다라고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몇 가지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거를 넘어서서 국가적으로 그다음에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제 중단해야 된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작년 겨울에 이런 또 외신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북한 북부 지역에서 전기로 가는 전동차가 전기가 딸려가지고 언덕에 올라가다가 이게 전기가 끊겨서 뒤집어진 거예요. 맞죠. 비일비재야 돼요. 그러니까 가다가 쓰고 너무 그렇죠. 많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시간은 24시간 동안 그치. 항상 그 대비가 돼 맞아, 있어야 맞아, 되거든요. 그런데 재생에너지라고 한다는 것은 태양광은 해가 떠 있을 때만, 풍력은 바람이 불 때만. 그치. 그러니까 24시간을 다 전력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치. 별도로 예비 전원을 대기시켜놨다가 안 될 때 다시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요즘에 또 이슈 중에 하나가 네. 기후변화에도 사실 이것도 되게 민감한 이슈 아닌가요? 그럼요. 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COP28이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뭐냐면 기후변화 당사자 회의 28차 유엔 총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화석 연료, 석유, 석탄 같이 탄소를 배출하는 그 연료 사용을 줄이고 쓰지 말고. 이 고효율 이제 원자력 에너지 쪽으로 방향을 틀자. 앞으로 3배 이상의 그런 그 활용도를 높이자라고 이제 그 전 세계에서 목소리를 모은 회의가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콥 회의에서 이 원자력을 늘리겠다라고 이제 언급한 사례가 최초입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원자력의 중요성과 필요성 중요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2021년도 우리나라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그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8%. 거의 100% 수입. 그렇죠. 전체 21년도에 사용했던 총 에너지의 95%가량을 너무 많이 다 했다. 수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가격을 보게 되면 돈으로 환산을 하면 1359억 달러, 미국 달러로. 너무 돈이 많이 나간다. 근데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가격도 문제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공급망 차질이 생겨서 수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다. 지금 그런데 호르무스 해협이 봉쇄가 돼버리면 네. 맞아. 석유 끊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를 우리가 전력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 전력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전력 거래소라는 곳을 통해서 전력을 거래소. 거래를 합니다. 1kWh당 얼마를 정산해 주느냐 이게 바로 정산 단가인데요. 일단 공개해 주시죠. 2022년도에 전력 거래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은 정산 단가가 52원. 52원? 네. 그 다음에 석탄 화력이 158원. 3배야, 3배. 3배. LNG 가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239원. 그게 비싸네요, 가스가. 네. 가스가 생각보다 비싸네. 네, 그렇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271원. 어이구. 원자력으로 가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원자력이 석탄의 3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스의 4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수준으로. 일단은 탄소 발생도 안 해. 네. 단가도 싸. 그렇지. 또 지속 가능성도 있어. 네. 장점이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도 이제 그 고지도 날라오잖아요. 너무 민감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 요금이 올라가면 어떤 영향이 있냐 이렇게 보면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한여름에 에어컨 키기 좀 못 두렵고요, 틀지. 그죠? 못 틀죠. 그다음에 겨울에 이제 난방기기 꺼야 맞아, 되고 맞아. 이렇게 되는데 뭐 가정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가 그쵸. 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계를 돌려서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기계를 돌릴 때 뭘로 돌립니까? 전기를 돌려. 그렇죠. 전기요금 올라가면 가격도 비싸지네. 그렇죠. 제조 원가가 올라가죠. 그렇지. 그럼 제조 원가 올라가면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돈이 많아지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그치. 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 답이 될 수가 있는데 네. 1970년대 이제 강기동 박사 이제 한국 반도체를 설립한 이후 이제 그 삼성이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경제를 이끌고 있는 뭐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치. 근데 저기 이제 여주 쪽에 가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있고 이제 수원에는 삼성 반도체가 있잖아요. 맞아. 그게 그 엄청난 그 공장인데 공장이라기보다 도시예요. 도시. 근데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엄청나게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고. 그렇죠. 끊기면 끝장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1980년대, 1990년대 사이에 원자력 발전소가 계속 추가로 건설되고 운영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간 중에는 이제 유가가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1982년도에 1kWh당 70원이었던 전기요금이 1990년도에는 53원까지 떨어졌어요. 오, 좋다. 그때 반도체 세계 1위 국가가 어디였는지 혹시 아세요? 어디가 미국인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일본이죠. 원래 일본이- 일본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값싼 전기 덕분에 이제 삼성이 우리나라가 치고 이제 나갔구나.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해서 일본하고 경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80년대 그 삼저 현상이라고 네, 네, 하죠. 그래서 완전.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반도체 세계 1위 국가가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그런 값싸고 품질 좋은 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오늘 배운 게 굉장히 많잖아요. 정리 좀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도 정말 그 원자력에 대해서 많이 몰랐는데 우리 교수님과 또 우리 형님의 그 수업을 듣다 보니까 형님 아니까 형님. 나 벅벅이는 형님이잖아 지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약간 요점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단 화석 연료의 시대는 끝났다. 그렇지. 그러니까 화석 연료가 일단은 친환경적이지 않은 거는 팩트예요. 맞아. 우리나라는 화석 연료, 석유를 대부분 이제 중동 지역에서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것은 일단 현실적인 대안은 원자력 발전밖에 없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공부 잘했겠어요. 제가요? 써머리 네. 잘하시는데. 진짜 형, 진짜? 썬킴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진짜 밀착형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정작 쓰고 싶을 때 쓰지 못한다면 그 효용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죠?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장기적이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합리적 가격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중요하시죠. 이 가격이 너무 비싸면 이제 에너지 소외계층 같은 분들은 아예 전기를 쓰지 못하는 그런 불평등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 가격이 뒷받침이 돼야 국민 생활 에너지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세 가지 요소로 이제 그 만족하는 게 바로 원자력입니다. 그렇지만 원자력이라는 것이 바로 무결점 에너지는 아니다. 국민들께서 안전을 또 우려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종사자들은 이렇게 국민들께서 좀 더 안심하고 그다음에 또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과 그런 소통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교육이 참 봅니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이 많이 맞습니다.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열심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또 홍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